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조 강연 우리 랄프 인드 박사님의 선교 동향에 대해서 또 박희민 목사님의 북미주 선교 운동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 운동의 평가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 full manuscript는 부록의 10-89에서부터 103페이지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집에 들어가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 선교 현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멀리서 숫자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약 한 19,000여 명의 선교사가 168개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떤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2030년까지 50%의 교회를 이상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2006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15%의 교회가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북미주에도 선교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미전도 종족을 매 5년마다 200종족을 입양하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타겟 2030 운동을 하는데 2030년까지 10만 선교 정병 파송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T 2020 운동인데요, 2020년까지 100만 자비량 사역자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또 선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선교사, 그리고 또 선교의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들이 한국에도 수백 개가 있고 미국에도 200개 이상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신용 평가를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선교사를 잘 케어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선교 현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계속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제도 로닝 커밍한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참 어깨가 우쭐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 분야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철강이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사실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앞장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독일의 모라비안들은 12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성도 100명 내지 300명이 모이면은 한 가정 파송 운동을 하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운동을 10만 명에 대해서 9만 명을, 그리고 이 북미주 교회는 10만 명 가운데서 10,000명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희민 목사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는 5,000명을, 2030년까지는 10,000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흡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만 선교 정병 파송 운동은 사실상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우리 선교 운동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980년부터 2030년까지라 한번 50년간의 선교를 평가하고 또 앞으로 25년을 내다보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난 25년 동안의 한국 선교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교사 파송의 수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은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1달러에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교회는 800대 1로 계산해서 선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환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모든 교단들과 선교단체들 의논해서 우리가 조금씩 손해보자. 그래서 1200대 1로 해서 우리 교회 선교 환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가니까 정부에도 1200대 1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6년 동안에 선교사가 줄지 아니하고 그래도 매년 1317명씩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 환경을 보면은 교회가 성장이 크게 돼야 되겠는데 교회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 성장 역시 오일이 프라이스가 자꾸 올라가는 바람에 점점 더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선교사도 과거에는 35%씩 증가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20%, 지금 작년에 19.5%가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선교가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선교 환경도 보게 되면 서구 중심에서 선교부터 비서구 중심의 선교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북미주에서도 남반구 선교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외 선교 환경에 있어서 서구 선교사들의 숫자와 또 비서구 선교사들의 숫자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국 선교사 숫자가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 기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2006년도 세계 선교 전략 회의를 가지면서 그 주제를 함께 협력하여 전방 개척 선교를 통해서 남은 과업을 완수하자 하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거 25년을 평가하고 전방 개척 선교 지향적 선교 전략을 도출하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겟 2030 운동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몇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선교 대상 국가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30개 나라에서부터 이제는 16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디아스포라도 18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교사 파송 규모도 점점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복음화 운동이 선교 한국을 위시해서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든지 선교 운동이 계속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88년 시카고에서 열렸던 위튼 대학에서 열렸던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그 기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한 선교지의 장애와 서구 선교사의 상황적 제한성이 돌파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개척하고 보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보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우리 한국 선교사의 기질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의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여러 외국 선교 단체들이나 또 비즈니스 단체들이 연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빨리빨리. 또 하나는 비빔밥. 그래서 빨리빨리 그것 때문에 IT가 많이 성장했고 비빔밥 기질 때문에 핸드폰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는 퓨전 시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꼭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성을 한국 기질적 특성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선교적 역할이 큽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해외 나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는 25%밖에 안 되는데 해외 나가면 40%, 어떤 나라 가보니까 80%의 한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곳에서 선교적 이 역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국가선교 패러다임에서 종족선교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보완되고 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선교 목표와 구체적 전략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이 없었고 구체적 전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의 선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5%의 교회가 선교 안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선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적 성장은 있어 왔습니다만 질적 성장이 문제다 하는 것도 역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선교 협력과 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25년간의 부정적 평가이고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5년간 우리는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인가? 협력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 교단은 교단과 또 선교단체들과, 선교단체는 교단들과 또 선교단체들과, 교회와 선교지와 현장과 또 국내와, 이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선교지를 정할 때에 선교사가 많이 가 있는 곳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 예수를 믿지 않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 선교와 전방 개척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요즘 이제 외국 선교 단체들이, 특별히 MK 학교 대표자들이 한국에 와서 저를 찾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많이 보내는데 MK 학교는 안 세우느냐?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많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도 겨우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교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 정책과 전략적 선교 개발이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얼마나 험준한 시대입니까? 테러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도발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선교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15%의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체의 교회가 선교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뿐만 아니라 노회뿐만 아니라 개교회도 선교부나 선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리더십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리더십이 참 많이 개발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리더십에는 아직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회의에 가보면 우리 한국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뿐만 아니라 또 현지의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선교 운동에 있어서 타겟 2030 운동을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짰습니다. 첫째는 뭐냐? 미래 25년, 2030년까지 미래 25년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짤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전반 개척 선교, 다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남은 과업을 어떻게 완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좀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 미래 25년을 시스템과 컨텐츠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5차 5개년 계획을 차곡차곡 계단 단계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필요한 선교사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한때도 시장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선교사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2030년 인구 예측을 이렇게 유엔의 모든 통계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얼마만큼 선교사가 필요한가를 예측을 잡아보았습니다. 여기 G2, G1, F1, F2, F3가 나오는데요. G2 지역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성도들이 15.5% 이상 되는 나라들을 G2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G1 지역은 복음주의 진도가 10% 이상 된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F1 지역은 복음주의 성도가 5% 이상 된 나라들을 얘기하고요. F2와 F3는 복음주의가 0%에서 3% 정도가 되는 곳인데, 특별히 F3는 핍박이 격심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약 50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 조사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국외에서 활동하는 해외 선교사를 기준으로 오늘 현재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는 우리가 20%를 담당하자. 그것이 5분의 1입니다. 그 5분의 1이 얼마냐? 1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9만 명을, 미주와 KWMC가 1만 명을, 그 10분의 1을 담당을 하자 하는 것이 중요한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안 보아도 괜찮습니다만은 각 선교단체들에게 당신네 선교단체는 앞으로 2030년까지 몇 명의 선교사를 매해 구체적으로 파송할 계획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단체들이 13만 명을 파송하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단들은 조사를 해봤더니 교단 조사에서 2만 8천 명을 파송하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치로 보게 되면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이 16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미 참 이것은 통계입니다만은 이것이 2030년까지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겟 2030에 대해서 미주교회와 KWMC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박희민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 스트래티지가 나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타겟 2030 운동에 대한 KWMC의 책무성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미주 한인 선교 단체들의 네트워킹과 선교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미주 한인 교단과 교회들의 선교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숙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주 한인 선교단체들과 교단과 교회들의 타겟 2030 운동에 대한 10분의 2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07년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목표가 뭐냐? 주여 100만 성도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우리 여기에서 처음 모였을 때 저는 1차부터 6차까지 다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왔습니다. 그때에 1차 모였을 때에 우리 선교사가 한 55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10,000명 선교사 파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통성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우리 서양의 선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2000년까지 10,000명 선교사 파송해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되는 걸로 해야지 550명에서 12년 만에 어떻게 10,000명 되느냐고 그렇게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됐을 때 10,000명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꼭 목표를 삼고 나가자기보다는 목표 없이는 아무 성공도 진행도 없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만 명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5만 명도 보낼 수 있습니다. 100만 명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것이 10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우리 MA와 MC와 MF와 우리 미주의 또 한인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가 10만 명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성장과 국제 위상 그리고 경제 성장의 관계가 있는가? 어제 어떤 분은 뭐 그런 경제 성장까지 말하느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부정적인 예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집트가 부유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때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나라도 강국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때문에 바벨론이 부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로마 제국은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부터 로마 제국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은 어땠습니까? Great Britain, 대영 제국 선교 성장할 때가 대영 제국이 가장 꽃이 필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 성장이 엄청났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각 대학마다 이루어지고 교회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성장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무게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서 한두 명이 가도 그 나라 한 나라를 정말 쇄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영 제국의 선교 성장과 제국의 흥황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 성장과 미국의 국제 리더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관계가 깊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선교 성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국제적 리더십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선교 성장이 안 된다면 국제적 리더십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성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1970년도 말에 1980년대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에, 처음에 갔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요? 그래서 게스하라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왔느냐, 필리핀에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느냐, 홍콩에서 왔느냐. 한국어를 모르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 지도를 갖다 펴놓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 코리아가 있었네. 또 보더니 Are you from North Korea?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지났습니다. 턱 저를 보더니 Are you from Korea? Yes, I'm from Korea. Oh, Korea, great nation.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말을 들으면서 친정이 잘 살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위상, 선교 성장과 또 국제적 위상,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저도 2006년 세계 선교 대회 했을 때에 우리 GNP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5,000명 보냈을 때에 우리 GNP가 5,000불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선교사 10,000명 보냈을 때 우리 GNP가 10,000불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6,266명을 보냈습니다. GNP가 16,000불, 17,000불이었습니다. 금년에 2만 명, 지금 금년 1월 현재가 18,000명인데요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GNP가 2만 불이고 3만 불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또 한국 사람이 UN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교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 리더십을 올려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면서 선교 운동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흥분만 아니라 실제적인, 구체적인, 전략적인, 정책적인 선교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시스템을, 한국형 선교 모델을 찾아내고 선교지 중심의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펴야 될 것이고 선교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역할 분담도 교회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 선교 현지의 역할, 선교 단체의 역할, 교단의 역할, 이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이죠. 또 협력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저비용 고효율화, 우리 선교사님 듣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비용 고효율.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든지 자비랑 선교가 점점 더 많이 경숙과 제3시대 준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2030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30년이면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조동진 목사님도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희민 목사님도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계속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또 우리 한인교회들을 붙드시고 이 일을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25년간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 동안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1차 5개년 계획 동안에는 한국 선교 폭발 준비 시기인데 전방 개척 선교, 다양한 영역 개발, 그리고 선교 단체의 전문화, 아무데나 선교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 단체가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 단체의 IMF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단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선교 단체들도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 지역을 전문하든지 사역의 전문성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 역량을 깨워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이론도, 선교 학도, 선교 이론도 늘리고 선교 연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선교 홍보와 동원도 이와 같은 것이 4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전략과 정책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훈련과 파송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시키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선교 행정, 이것도 개발이 돼요. 이 선교 행정 제대로 못하면 선교사들이 가서 다 죽습니다. 어렵습니다. 케어를 잘 해야지요.
전략도 제대로 잘 개발해야 됩니다. 아무나 전략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이어야 됩니다. 선교사 출신들이어야 됩니다. 또한 지원 분야, 교회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이 힘껏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타겟 2030 운동 성취를 위한 합의 과제가 여기 이와 같이 5개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선교 모델 개발하자, 전방개척 선교를 계속 연구하자, 적합한 훈련을 개발하자. 이제는 각 지역마다 선교 훈련의 커리큘럼이 달라져야 돼요. 내부자 운동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셀교회 적용을 하고 한국형 교회 성장을 연구해서 그곳에 맞는 적절한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죠. 상황화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선교 행정과 케어 시스템 또 컨텐츠를 구축하자. 각 분야별 위원회와 상호 지원 협력, 디아스포라 국내외 외국인 선교 활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전 신자를 선교사화자, 무릎 꿇는 선교사까지 전 신자를 선교사화하자. 이제는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냥 먹고 골프나 치러 다니지 말고 실버 선교사를 동원하자. 그 좋은 실력,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겠느냐. 선교 복지와 위기 관리 시스템도 역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뒤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 타겟 2030 운동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123호 저 빌리그램 센터 거기에서 다시 미주 여러분들과 같이 참 논의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고요. 또 이 이슬람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급합니다. 한국교회 긴급해요. 또 이 미국에도 긴급해요. 포드 자동차 생산지인 디어번 시티의 90%가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해 왔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무슬림에 대해서 제가 선택 강좌 시간에 다시 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